저 김용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7, 8학번인데요. 와보니까 다들 선배님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떨리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그 아버지가 월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월남을 하셔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우리 현대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삐딱한 소리를 하면 즉각 뭐 몽둥이가 날라오거나 주먹이 날라오거나 가지고 많이 맞았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그 시대를 살아왔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아버지 덕분에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이라는 제 조국에 총구리를 들이댄 적도 없고 데모를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아주 순수 골수 우파입니다. 아버지께서 서북청년단 하셨거든요. 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 김구를 암살을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번호표를 나눠줬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뭐 한 20번쯤 번호를 주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152번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김구 암살 때가 1번이 안두희였는데 안두희 가서 그냥 처분을 해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김구라는 사람은 이거 안 되겠다, 누군가에서는 처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 하는 걸 제가 아버지한테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 현대사를 아주 온몸으로 부대끼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돌아가시면서 그런 시대를 살아보지도 않았던 이런 정말 싸가지 없는 놈들이 우리 현대사를 다 뒤집어 제껴가지고 오늘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현대사와 관련된 그 취재를 거의 제가 다 도맡아서 했고,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그 후에 제가 공부를 해서 현대사 책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나마 현대사는 최근 들어서 이제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좌익들이 사기를 치면 이건 사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인맥과 그러니까 그 공부의 그 축적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근대사는 완전히 그냥 뭐 형편무인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익들이 막 아무리 사기를 쳐도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도대체 이게 제 얘기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감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마음껏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좌익판들이. 그래서 지금 현대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개항에서부터 조선이 망하기까지의 요 과정에 대한 근대사에 대해서 우파에 계신 분들이 빨리 공부를 해서 저놈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짜다 그러면은 이걸 싸워가지고 이게 왜 가짜인지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근대사 부분에 관해서는 객관적이고 진실된 역사를 하는 분들의 숫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그 스테레오타이프적으로 조선은 뭐 을사오족들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망했다, 이런 사기를 쳐도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야 그거 진짜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사기들이 통하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인가요? 신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제국의 길이라는 것을 사기를 치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뭐 축소를 하느니 많이 하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대한제국의 길이 뭐냐면요, 고종하고 고종 아들 그 나중에 순종이 되죠. 세자가 궁녀 옷으로 갈아입고 궁녀 가마를 타고 궁에서 탈출을 해서 러시아 군인들의 호의를 받아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그 길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제국의 길이래요. 아니 세상에 뭘 그 기념할 게 없어서 그따위의 길을 기념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미친듯이 막 퍼날르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도 보니까 좀 창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처음 거창했던 계획이 지금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면은 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부들이 너무 지금 안 돼 있고, 또 공부를 하는 사람의 숫자도 현저히 적어서 앞으로도 근대사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줍사 하는 뜻에서 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한반도는 참 어떻게 보면은 뭐 남들은 막 뭐 미화 찬양을 하고 뭐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정말 재수없는 동네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변에 좀 만만해 보이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본, 우리보다 인구가 뭐 왕창 많죠. 국력 뛰어나죠. 기술 많이 가지고 있죠. 중국, 뭐 인구로 보나 뭐로 보나 우리가 어디 감히 뭐 한번 맞짱을 떠서 어떻게 해볼 만한 그런 데가 아니에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인구 5천만에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정도의 이런 정도의 경제력과 지금 우리가 65만 대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국력과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저 남미나 저 중동이나 아프리카쯤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우리는 그 동네에서 다 말아먹었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지정학적인 위치가 주변국들이 너무 강한 나라들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움치고 달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당하기만 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외교에서는 뭐 합종연행이라든지 동맹이라든지 외교를 통해서 이러한 위험을 극복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동네에 정말 그 깡패가 맨날 지나가는데 돈 뺏고 막 이러면은 자기가 깡패를 이길 수가 없으면 운동을 세게 한 뭐 삼촌이나 이런 분한테 가서, 삼촌 우리 동네 깡패 있는데 저놈 좀 내쫓아줘요. 삼촌은 불러오잖아요. 이게 바로 외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처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들은 동맹이라는 걸 통해서, 외교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점, 약점을 보완해서 생존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9세기 우리 지금 시간표를 약 지금부터 한 1세기 내지 1.5세기 정도 뒤로 돌리면 그 당시에 세계 상황은 어땠느냐? 영국이 세계의 패권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지금은 세계 패권국은 미국이고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는 중국이죠. 그러나 1세기 반전에는 영국이 패권국이고 러시아가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서 뭔가 이 국부를 창출하려면 해외에 나가서 약탈을 하든지 아니면 식민지를 삼든지 그 나라에서 식량이라든지 자원 같은 거를 실어와서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또 식민지에다 내다 팔고 하는 이 교통이 그 바다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가야지만 그 국익이 확보가 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영국은 뭐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해양 강국이라서 전 세계 바다를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러시아도 자기네들도 어떻게 좀 바다로 나가서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영국이 뭐 어디를 나와 하고 틀어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국과 러시아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틈만 나면 밀고 내려오려고 하는 러시아를 영국에 가서 틀어막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영러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나가려고 요 크림반도 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영국이 어딜 내려와? 그래가지고 프랑스하고 터키하고 손을 잡고 투디를 잡아가지고 못 내려오게 막은 것이 요게 크림 전쟁입니다. 여기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틀어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보니까 야, 이번에는 이쪽으로 해서 인도로 한번 내려가 보자.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쭉 밀고 내려오니까 영국이 야 임마 여기 우리 인도가 여기 있는데 니네 인도 쳐들어오려고 하지 자식아,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틀어막아요. 결국 러시아가 받으러 나갈 수 있는 길은 시베리아를 통해서 동쪽으로 가는 그런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막 개항을 하려고 하는 그 무렵의 상황이었습니다. 1860년에 아편전쟁이 일어나서 아편전쟁에서 영불연합군이 중국을 막 두들겨 패고 있으니까 중국이 러시아에게 중재를 요청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러시아가 영국, 프랑스와 청나라에 중재를 서주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냈고 그 대가로 러시아가 이만큼의 땅을 청나라로부터 뺏었습니다. 지금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톡이 위치하고 있었던 요 연해주 땅,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의 이 땅이 사실은 청나라 거였는데 1858년에 이만큼을 뺏었고요. 1860년에 이만큼을 뺏었습니다. 오늘날 블라디보스토크는 1860년 이전에는 청나라 땅이었고 이름도 해삼위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가 이만큼의 땅을 뺏으면서 바로 이 부분에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한반도하고 국경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때서부터 우리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영러 그레이트 게임이 벌어지는 한 축에 우리가 소용돌이처럼 빨려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자, 러시아가 여기 땅을 이렇게 딱 뺏어가지고 뭐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데다가 이제 항구를 막 만들고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가요, 겨울이 되면 5개월 동안 얼어붙습니다. 그러니까 항구로서 기능을 못해요. 제가 조선일보 기자할 때 그 탈북자 벌목공 뭐 구출한다고 이 동네에 제가 참 많이 미친 개처럼 떠돌아다니고 그랬는데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가서 야, 바다가 온다니 이게 말이 되나 하고 실제로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 가가지고요 바닷물을 이렇게 맛을 보니까 바닷물이 별로 안 짭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서 막 그 비가 녹은 물들이 이쪽으로 막 내려오면서 염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물이 별로 안 짜요. 그러니까 안 짜니까 얼어붙는 거예요. 5개월 동안 얼어붙으니까 이놈의 1년 중에 5개월은 항구로서 기능을 못하니까 야, 그럼 얼어붙지 않는 항구 어디 없냐 하고 이렇게 막 찾다 보니까 아니 한반도에 지금 항구들이 막 널려 있거든요. 또 대마도에도 그 항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1861년에 러시아가 대마도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막 군함들 석탄 저장고도 만들어 놓고 막 있는데 영국이 아니 이 자식들이 어디 감히 여기를 밀고 내려와. 그래가지고 영국이 군함을 몰고 가서 러시아한테 선전포고를 합니다. 너희들 지금 여기서 철수 안 하면 전쟁이야. 그 러시아가 깨갱하고 이 스시마를 도로 반납을 해요. 우리 이런 거 학교에서 안 배우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야, 러시아가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 어디쯤에서 한번 부동항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호시탐탐 한반도 쪽으로 밀고 내려오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가만히 보니까 영국은 그 당시 아편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홍콩하고 광주, 상해 이런 데서 아편 팔아가지고 막 엄청난 좀 돈을 벌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가 요쯤 어디에다가 항구를 만들어가지고 바다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영국이 지금 쳐놓은 글로벌 러시아 봉쇄망에 구멍이 뚫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는데 조선을 가만히 보니까 조선 사람들 저거 한심하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공장을 맹장을 뭐 이러고 앉아있으니 청나라의 이용장이 그 당시에 외교 총책이었는데
이용장한테 야, 저 조선 저거 그냥 놔두면 러시아가 홀라당 먹을 건데 정신 좀 차리게 해줘. 당신들이 종주국이라며 저 소국을 저 러시아한테 뺏기면 당신들도 재미없어. 그러니 정신 좀 차리게 해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장이가 조선에다가 써준 책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입니다. 조선책략을 학교에서 배우셨죠? 못 배우셨나요? 조선책략. 이게 뭐냐? 야, 조선 너희들 러시아가 정말 겁나는 나라야. 그러니까 러시아를 물리치기 위해서 중국하고 친하고 일본하고 손을 잡아야 되고 미국이라든지 이 서양 열강하고 손을 잡아야 돼. 러시아하고 손 잡으면 큰일이야. 러시아 너 조심해 하고 경고를 하도록 해준 책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용장이가 써주고 싶어서 써준 게 아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국이 이걸 써주라고 계속 등 떠밀어 가지고 써준 겁니다. 그래서 조선책략의 핵심은 뭐냐? 이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 손을 잡게 수교를 해서 러시아가 조선 땅으로 밀고 내려오는 것을 막자 하는 것이 조선책략의 뜻입니다. 1882년에 미국하고 조선이 수교를 합니다. 조미우호 수교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맺고 싶어서 맺은 게 아니고요. 청나라가 우리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외교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하고 미국하고 수교를 하는데 그 수교 협상은 어디서 하느냐? 천진에서 합니다. 그럼 수교 협상에 우리 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대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용장이 대신해 줍니다. 조약문도 청나라 사람이 써줍니다. 그래가지고 천진에서 미국 대표하고 중국 대표가 조약문을 다 써줘요. 그 만들어진 조약문을 가지고 미국 대표하고 청나라 대표가 인천으로 와서 조선 대표 나와. 그래가지고 불러내서 자 이거 다 됐으니까 읽어봐. 읽어보니까 여기 조사 토씨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거 고쳐주고 도장 찍어. 그래서 수교를 한 게 조미우호 수교조약입니다. 조미우호 수교조약을 청나라가 대신 맺어줬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단 한 번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국하고 아니면 서양 열강하고 수교 협상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미국하고 수교를 맺도록 한 것도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영국 지네가 먼저 맺지 왜 미국을 앞세웠을까요? 괜히 영국이 먼저 나가서 뭘 하면 러시아가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야 미국 네가 먼저 해. 그래서 미국이 먼저 나서서 수조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5월 22일 날 미국하고 수교하고 6월 6일 날 영국하고 하고 6월 28일 날 독일하고 수교하고 다 이게 청나라가 중간에서 수조약을 다 써준 겁니다. 이렇게 수호조약까지 맺어주고 그래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왜냐면 이게 조선이 서양하고 무슨 외교조약 체결 이런 걸 못하니까 이 이용장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신복인 독일 사람 하나를 뽑아가지고 조선으로 보냅니다. 그게 바로 이 멜렌드로프라는 사람입니다. 멜렌드로프는 학교에서 배우셨나요? 예. 바로 이 친구가 그 천진세관의 신복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에 와가지고 벼슬을 받는데 무슨 벼슬을 받느냐? 요즘으로 치면 외교부 차관 벼슬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국과의 조약을 담당을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멜렌도르프라는 독일 사람이
그냥 순수한 독일 사람이 아니고요. 독일 간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독일은 원래 독일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게 1870년 그 무렵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약 120개의 도시국가로 다 나라가 찢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는데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독일을 통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 독일 연방공화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네들도 뭐 좀 어떻게 좀 훔치고 좀 해보려고 하니까 왼쪽에는 프랑스라는 그 대국이 있고 오른쪽에는 러시아라는 대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도대체 이런 하나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리한테 자꾸 관심을 갖지 않고 저 동쪽에 있는 조선, 쟤네들은 어쨌든지 간에 틈만 나면 지금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조선을 먹으려고 하는데 조선으로 좀 시각을 돌려다오. 그러려면은 러시아하고 수교를 시키는 방법이 최선이다. 그래가지고 독일 정부가 멜렌도르프한테 비밀 지령을 내려가지고 이 멜렌도르프가 이 고종하고 민비를 또 이걸로 감언이설로 속여가지고 러시아하고 덜컥 수교를 합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조선청량이라는 막 책까지 써져가지고 러시아하고 손잡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타이르기도 하고 협박도 한 게 1882년인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1884년에 러시아하고 수교를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일 정부가 요 멜렌도르프한테 러시아라는 공을 동아시아의 목장으로 유인하라 라는 지령을 받고 이놈이 고종과 민비를 꼬드겨가지고 이 짓을 했다. 지금 우리 역사책을 들여다보면요, 이 멜렌도르프에도 굉장히 좋게 써 있습니다. 독일 간첩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놈 나쁜 놈이고 이거 독일 간첩이라 제가 막 떠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간첩이었으니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그 당시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했는지를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곰은 러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영국이 이 러시아라는 곰을 훔치지 못하도록 말뚝을 박아가지고 전 세계에 이 봉쇄망을 쫙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가 러시아하고 수교를 하면서 조선에서 구멍이 뻥 뚫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맺은 그 수호조약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러시아 군함이 필요할 때면은 언제든지 조선의 항구에 들어와서 기항도 할 수 있고 군인들이 상륙도 할 수 있고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배도 고칠 수 있고 측량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바로 영국이 그렇게 우려했던 일이 이 러시아와 조선의 수교로 인해서 글로벌 그 봉쇄망에 구멍을 뻥 뚫어낸 것이 고종하고 민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러시아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이 멜렌도르프라는 놈이 주선을 해줘서 수교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러 수교에 혁혁한 공을 세운 멜렌도르프한테 훈장을 수여를 합니다. 아마 고종하고 민비가 그냥 수교만 했으면 그래도 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수교한 지 또 얼마 한 6개월 후에 멜렌도르프를 통해서 러시아하고 조러 비략이라는 걸 맺습니다. 제1차 조러 비략. 내용은 뭐냐? 만약에 청일전쟁이 벌어지면 조선이 혹시 위험해질지 모르니까 그때 조선을 보호해달라. 그리고 5, 6만 명 규모의 조러 연합군을 구성해달라. 이렇게 고종이 멜렌도르프한테 비밀 지령을 내려가지고
조러 밀약을 추진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러시아하고 수교를 해가지고 영국이 지금 뚜껑이 열리고 있는 판인데, 아니 뭐 밀약을 맺어? 아 이것들 봐라 이거. 이런 걸 그냥 참고 구경만 하면 이게 세계 패권국이 아니죠. 검은도를 점령합니다. 예. 검은도 점령한 얘기는 들으셨죠? 예. 그 검은도를 왜 점령했을까요? 그 영국이 그냥 심심해서 점령했나요? 아닙니다. 예. 바로 제1차 조러 밀약이 폭로가 되면서 영국이 아 그래 너희도 한번 잘해봐 그래가지고 강력한 아시아 함대가 검은도를 점령을 합니다. 1885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그때서부터 2년간 그 검은도를 점령합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는 자기네 영토가 외국군에게 점령당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점령 한 달 후에 영국 정부가 조선 그 외교부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가 잠시 사정이 있어서 너희 나라의 검은도를 잠시 그 점령하고 있으니 그리 알아라 라는 그 공문을 보고서야 우리 땅이 우리 영토가 점령된 사실을 알았어요. 점령됐는데 그 검은도까지 그 보낼 군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청나라에서 아니 청나라가 종주국이었으니까 아니 속방국의 영토를 영국이 점령을 하니까 가서 뭔가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군함을 보내가지고 북양함대 정여창이가 인천에 와가지고 고종한테 우리한테 전권을 위임을 해주면 우리가 가서 영국군하고 협상을 할 테니까 우리한테 전권을 위임을 해달라. 그래서 고종이 전권을 위임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배를 타고 검은도로 가요. 우리는 검은도까지 갈 군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게 이제 제1차 조러 밀약과 영국의 검은도 점령입니다. 아니 이렇게 평지풍파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또 고종이 제2차 조러 밀약인 걸 또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러시아밖에 없나 봐. 그래가지고 러시아하고 또 1886년 86년이면 지금 영국군이 검은도를 점령하고 있을 때입니다. 또다시 이제 그 러시아하고 접촉을 해서 조선 왕조가 청나라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러시아에 직접적인 보호를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심지어 고종이 러시아가 조선에게 함대를 파견해서 압력을 제거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자, 그때 이 민영이라는 그 대신이 민영이가 이 민비하고 굉장히 그 같은 그 민씨 집안입니다. 아니 지금 제1차 조러 밀약으로 평지풍파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영국군이 지금 검은도를 점령하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또다시 밀약을 맺다니 이거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민영이가 조선에 와 있던 위안스카이라는 놈한테 가서 원세계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지금 고종이 러시아하고 또 밀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고 고자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2차 조러 밀약이 또 폭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원세계가 이번에는 뚜껑이 열려가지고 청나라 정부에다가 이거 안 되겠습니다. 고종 이거 갈아치웁시다. 폐위를 시키려고 합니다. 요게 그 원세계 사진입니다. 자, 뭐라고 그 폐위 건의를 했느냐? 요게 원세계가 자기 본국 정부에다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나라는 조공국을 다스리는데 너무 인정을 베풀었습니다. 조선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으로 알고 점차 방자해져서 우리를 신경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군대를 끌어들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군과 육군을 보내가지고 고종을 패하고 왕족 가운데 현명한 자를 세움금으로 내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폐위를 시키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만약에 진짜 폐위시키면 러시아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폐위는 안 시키고 아예 그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그 결정을 합니다. 하여간 이 고종이라는 이분은 뭐 하여간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문제가 발생해서 뭐 항의가 오고 그러면은 신하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신하를 죽이거나 귀양보내거나 막 이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지금 청나라가 나를 막 폐위시키려고 하는데 말이야, 나한테 제 2차 졸업 미략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 보고한 놈 누구야? 그래가지고 요 뭐 조준두, 김가진, 김하구, 김양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친러파라는 사람인데 이놈들을 체포해가지고 전부 그 귀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막 그 미략설이 터져가지고 망신살이 뻗친 데다가 제대로 뭐 미략도 못 맺고 망신만 당한 러시아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한심한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베르라는 러시아 공사가 아니 이런 국왕 당신이 저질러 놓고 말이야, 응? 죄 없는 부하들이 왜 전부 귀양을 보내느냐 말이야. 가만히 안 있겠다 막 항의를 하니까 깨갱하고 그 귀양 보냈던 그 대신들을 또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풀어줘요. 아니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대신이라는 놈은 가가지고 청나라 사람한테 고자질하고 임금은 아무 죄 없는 신하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짓을 하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국이 왜 거문도를 점령했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이 러시아 함대가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가 거문도입니다. 자, 러시아는 그 당시에 이 동아시아 쪽 러시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시베리아가 있고요. 시베리아에는 뭐 교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울이면 다 얼어붙고. 그러니까 유럽 쪽 러시아하고 뭔가 그 교통을 하려면은 여기를 출항을 해가지고 여기로 해서 쭉 가가지고 싱가폴로 해가지고 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뭐 한 60일씩 뭐 2달씩 뭐 3개월씩 걸려야 되는 바다 교통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함대가 여기에다가 강력한 해군력을 딱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뭐 니네들 여기 나오면 우리가 여기를 딱 가로막으면 여기는 끝이야. 러시아의 극동함대가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여차하면 들어가서 블라디보스톡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본 까불면 여기서 바로 치면 됩니다. 또 뭐 상해? 바로 여기가 상해니까 여기가 아주 그야말로 아주 황금의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야 여기가 이 동양의 지브롤터나 마찬가지구나. 그래가지고 이미 1847년도에 측량선이 와가지고 야 이 거문도 앞으로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무지하게 중요한 데구나. 이름을 짓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영국 해군상 이름이 해밀턴이었는데 포트 해밀턴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정여창이가 영국군 함대가 여기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조선 정부로부터 그 협상권을 전부 위임을 받아가지고 거문도로 가서 영국군하고 아이고 여기 우리 속북의 땅인데 좀 나가주세요. 그러니까 까부지 말고 돌아가. 안 돌아가면 확 쏴버릴 거야. 그러니까 깨갱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 당시에 북양함대 사령관 정여창이가 거문도에 가면서 야 거문도에다가 뭐 글이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나 하고 가서 보니까 한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이 거문도가 섬이 3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요 가운데로 들어가면 파도의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 섬 이름이 삼도입니다. 삼도. 그런데 가서 보니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가지고 클 것자에다가 그럴 문자에다가 선도자를 써서 거문도다 하는 이름을 정여창이가 지어줬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영국이 여기를 콱 틀어막고 있으니까 이 동아시아 쪽에 있는 러시아 영토가 갑자기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교통로가 막히면 여기를 그럼 어떡하느냐. 고민 끝에 안 되겠다. 바닷길로는 영국이 막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얻은 이 땅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놓자. 그래가지고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9,300km에 이르는 모스크바까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하게 되는 게 이 영국이 여기를 점령함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또 뭐냐 이것도. 예. 그래서 1886년 봄에 러시아 황제가 가능한 한 시베리아를 최단거리로 횡단하는 철도를 건설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만약에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을 해서 유럽 쪽에 있는 군대를 동아시아 쪽 있는 이 영토로 기차로 실어가지고 이동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 바다를 영국이 다 지키고 있었는데 영국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고 유럽 쪽에 있던 이 러시아 군대를 불과 2주 내지 3주 만에 기차에 실어가지고 동아시아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누가 난리가 났습니까?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이.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이게 소위 말하는 이 칼잡이들이 세운 그 무인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의 안전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반도가 자기네들의 적대하는 세력에게 한반도가 넘어갈 경우에 한반도는 자기네 심장이나 복부를 여는 예리한 비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지도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를 자기네들이 차지해서 아예 위험의 싹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의 국력이 그렇게까지 미치지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절반이라도 잘라서 어쨌든지 간에 절반은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권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통째로 일본에 적대하는 세력에게 한반도가 점령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베리아 철도가 다 완성이 돼가지고 영국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고 유럽 쪽에 있는 그 러시아 군대를 동아시아 쪽으로 실어 날라가지고 블라디보스톡까지 이 러시아 군대가 왔다고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지금 여차하면은 얼어붙지 않는 항구를 얻기 위해서 부산까지 내려올 것이다. 부산에 러시아 깃발이 휘날리는 순간 일본은 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든 뭐를 하든 한반도가 러시아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일본의 국가전략의 제1번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1889년 1월 이때 이제 수상이 야마가타 아니토모였는데요. 바로 요 해에 일본에서 최초로 의회가 개설이 됩니다. 일본 최초의 의회가 개설된 그날 그 현장에 야마가타 수상이 나가서 뭐라고 연설을 하느냐. 그 유명한 주권선 이익선이라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주권선이라는 건 뭐냐. 일본이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선이 주권선입니다. 그런데 주권선을 지키려면 이익선까지를 우리가 지켜야만
주권선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다. 이게 주권선하고 이익선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여간 나중에 이 이익선인 요 한반도를 일본이 점령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익선을 어디로 확장을 하느냐? 여기는 이미 일본 땅이니까 주권선이 된 거죠. 만주가 이번에는 그 이익선이 됩니다. 그래서 만주도 이제 그 침략을 해서 만주도 이익선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만주까지 부셔가지고 만주까지 이제 주권선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중국을 또 이익선으로 만들어가지고 중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주권선 이익선 개념을 끝없이 확장을 하면서 일본은 끝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이익선인 한반도까지를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하고 선언을 한 것이 1889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종이 제1차 졸업일약, 제2차 졸업일약이라는 이 바보 같은 그 짓을 함으로 인해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을 했고 거문도를 점령을 하니까 러시아가 야 안되겠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놓자 그래가지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을 했고 시베리아 철도 건설을 보고 일본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우리가 러시아를 물리치기 위해서 조선을 우리가 합병을 하든지 뭐 지키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아주 연쇄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조선이 일본에 적대하는 세력에 넘어가면은 어쨌든 일본은 위험해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반도를 일본이 차지해서 아직 위험의 근원을 아예 없어버리거나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한반도를 적절한 선에서 분단을 시켜서 한쪽 지역이라도 일본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지역으로 만든다. 그 적절한 선이 어디냐? 38도선 아니면 39도선이었습니다. 지금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요. 그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막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막 지금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1891년에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그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니콜라이 황태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기 전에 일본에 잠시 들려가지고 오스라는 그 도시를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하던 도중에 이 경호 업무를 맡았던 일본 순사가 그 니콜라이 황태자를 칼로 이렇게 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머리에 부상을 입어요. 가지고 니콜라이 황태자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야 너희들 말이야 일본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성되는 날 두고 보자 하고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기공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막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막 건설이 되고 이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단 말이야. 어떻게 하든지 이거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려면은 일단 그 한반도를 차지해야 되는데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보니까 청나라가 종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먼저 청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분리를 시키자. 그러려면은 그 청나라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지 막 고민하고 있는 그 와중에 조선에서 동아농민운동이 폭발을 합니다. 뭣도 모르고 고종이 또 이번에 청나라 그 원병을 요청을 해요. 그 당시에 대신들이 지금 청나라하고 일본이 천진조약을 맺어가지고 청나라 군대를 요청을 하면은 일본군이 따라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큰일이 벌어지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고부에서 일어난 이 농민 봉기 하나를 자기네 힘으로 제압할 힘이 없으니까 청나라에다가 원병을 요청을 해요. 청나라 군대가 와요. 일본이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2,500명이 왔는데 일본군은 8,000명을 보냅니다. 그 여기서 뚝딱거리다가 전쟁이 벌어진 것이 청일전쟁입니다. 자, 청일전쟁 원인은 동학이 제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고종이 청군을 파병을 요청을 해서 청나라 군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동학운동은 농민 봉기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결론은 뭐예요? 일본군과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 가지고 조선을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든 이런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혁명이고 이거를 기리기 위해서 후손들을 명예회복을 시켜주고 하기 위해서 국가가 돈 들여가지고 조사를 하고 앉았어요. 이게서 뭐하는 인간들이에요, 이거? 동학이 혁명이래요. 그래서 전봉준 동상 종로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런 거 영풍문고 앞에 가면 있습니다. 좀 뭐를 기념하는 겁니까? 뭐를? 진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할 거며 청나라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저 자식들 뭘 기념을 해도 저딴 걸 기념을 하냐? 어? 아, 저 일본 사람들 그 막 와서 사진 찍어가고 막 NHK에서 와서 찍어가고 그럴 때 막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 좀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이고, 이런 병신들 다 있나 이게? 응? 청일전쟁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가 납니다. 막 그래가지고 막 청나라 군대가 와서 막 하고 일본 군대가 와가지고 막 서울 시내에서 막 퍼레이드를 벌리지를 않나. 남산에다가 막 대포를 쫙 일렬로 세워놓고 막 공포를 쏘지를 않나. 막 난리를 치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고종이 미국 공사에게, 그 당시 미국 공사가 실이라는 사람인데,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우리 가족하고 나를 미국 공사관에다가 좀 피난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달라. 우리가 아관파천 얘기 들어보셨죠? 아관파천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아관파천은 1896년의 일이고요. 요거는 1894년의 일입니다. 미관파천을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공사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아니 그래 저는 그 미국 공사관으로 들어가서 저는 살고 그러면 그 백성과 나라는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공사가 절대적으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국왕의 거주지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관파천은 실패했습니다. 제가 이 기록을 보고요, 야, 이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이모군라인하고 우리 구식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쿠데타군이 임금이 있는 궁궐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민비 죽인다고 막 칼 들고 설쳐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본 공사를 만나가지고 일본 공사에게 혹시 이런 난리 벌어지면 우리가 일본 공사관으로 좀 피신해도 되겠어? 이렇게 물어요. 일관 파천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청일전쟁이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 지금 저 안산 풍도 앞바다, 거기에서 이제 풍도해전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일본이 승리를 했고요. 육상전은 지금 성환, 목장이 많은 그 지역에서 일본군이 또 승리를 했습니다. 또 평양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평양에서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 입구에서 황해해전이 벌어져서 일본이 또 승리를 했습니다. 하여간 전투가 벌어진 전투는 다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강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대만을 식민지로 뺏었고요. 그 다음에 요동반도 여기를 식민지로 뺏었고, 그리고 배상금을 2억 량을 받았습니다. 2억 량 그러면은 지금 뭐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실 텐데, 그 당시에 1894년, 95년 무렵에 일본의 1년치 예산, 이게 양이라는 거는 은화입니다. 은화. 일본 정부의 1년치 예산이 그 당시에 8천만 양 정도였습니다. 3년치 예산. 나중에 이 요동반도를 그 청나라한테 러시아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돌려주거든요. 그 조건으로 또 3천만 양을 더 받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본국 정부 1년치 예산의 4배를 배상금으로 받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요 완전히 수주 맞는 장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뺏었는데 러시아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우리가 좀 있으면 이 만주를 우리가 다 먹을 건데 아직 그 시베리아 철도가 지금 완성이 안 돼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일본이 요동반도 우리가 침발하는 여기를 뭐 먹어? 이 자식들 봐 이거 안 되겠네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나 그래가지고 독일 끌어들이고 프랑스를 끌어들여가지고 압력을 넣은 게 삼국 간섭이라는 거죠. 이건 학교에서 배우셨죠? 삼국 간섭을 당하니까 이 세 나라가 너 이거 안 돌려주면 전쟁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세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할 힘이 없잖아요. 깽하고 일주일 만에 돌려줍니다. 물론 공짜로 돌려준 건 아니죠. 3천만 장을 더 받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승리해놓고 외교전에서는 져가지고 이 군인들이 피 흘려가지고 뺏은 이 요동반도를 돌려주니까 군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청일전쟁에 참여했던 막 장교, 하성한 이런 사람들이 막 100명이 막 할복 자살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일본은 이 국제사회의 이 냉엄한 그 현실을 깨달은 겁니다. 국제사회라는 거는 이게 정글의 세계구나. 오직 힘만이 정의로울 수 있으며 국가 생존과 구원은 군사력을 통해서만 확보되는구나. 우리가 국제관계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밀림에서 사자가 이제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어요. 근데 사자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뭐 얼룩말이나 사슴이나 뭐 이런 걸 잡아먹죠. 잡아먹는데 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한 끼 식사를 하는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그 잡아먹히는 쪽에서 보면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이게 국제사회의 룰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일본이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 그 노래 유행가가 하나 만들어져서 유행을 하기 시작했대요. 제가 이 유행가 가사가 너무 의미심장해서 최고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교의 노래라는 그 유행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쪽에는 영국이 있고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다네. 동포여 조심하라. 겉으로 그들은 조약을 맺는다네.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네. 국제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네. 그러나 때가 오면 기억하라. 강자가 약자를 먹어치운다는 것을. 의미심장하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유행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녹두장군 전봉군이 처형당한 다음에 유행한 노래가 있었죠.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이 노래 가사하고 비슷한 시기에 일본 사람들이 불렀던 이 외교의 노래라는 이 노래 가사에 들어있는 역사적 의미와 국제적인 이런 의미심장한 역할,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일본이라는 것을 뭐 싫어할 땐 싫어하더라도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 정말 처절하게 구군을 걸고 전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일본이 그렇게 청나라를 그냥 일거에 단숨에 때려부수고도 러시아의 그냥 말 한마디에 찍소리도 못하고 요동반도라는 이 전략적인 요충지를 러시아에게 깨갱하고 반납하는 모습을 지켜본 이 고종과 민비가 또다시 광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종과 민비가 또다시 러시아에 우리는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좀 제발 좀 보호해 주세요. 러시아를 또 끌어들여요. 아니 이쯤 되면 이거 완전히 스토커 아니에요? 아니 제1차 졸업이락으로 검은도 점령당해 제2차 졸업 미력으로 해서 자기 폐위당할 뻔하고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와중에 또 일본이 러시아한테 또 꼼짝도 못하는 걸 보고 우리를 보호해줄 수호천사는 러시아밖에 없어 하고 또다시 러시아를 끌어들여요. 이번에는 민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영러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패권국 편에 서지를 못하고 패권에 도전하는 여기에 계속 줄을 서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한미동맹이라는 세계 패권국하고 손을 붙잡고 지금까지 잘 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깨부시고 패권에 도전하는 쪽으로 줄을 서겠다고 미친듯이 광부를 한 게 김대중 정부고 노무현 정부고 문재인 정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해온 이런 소위 말하는 친중 반미 반일 외교는 고종 민비 외교의 완벽한 복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보니까 이거 한심한 인간들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선에게 한번 화끈하게 경고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경고를 할까 고민하다가 민비를 죽이잖아요. 집 나올 때 현관문을 안 집 나올 때 현관문 잠그시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비, 을미사변 이런 거를 얘기할 때 거의 모든 언론과 학자와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일본의 술 취한 깡패들이 와가지고 무엄하게 왕궁을 침범해가지고 왕비를 시해하고 불태워 죽였느니 무슨 시체를 강간했느니 이런 걸 열심히 가르칩니다. 열심히. 그래가지고 반일 적개심을 죽여요. 근데 왜 죽였대? 왜? 일본은 미친놈들이야? 일본이라는 나라도 국제법에서 움직이는 나라인데 그 낭인들을 궁궐에 보내가지고 그 왕비는 그럼 왜 죽였대? 왜 죽였어? 이게 물으면 답변을 안 해요. 왜 죽였습니까? 러시아를 자꾸 끌어들이니까 일본이 너희들 자꾸 러시아하고 손잡으면 우리 일본이 위험해.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너희들한테 경고했잖아. 러시아하고 놀지 말라고. 근데 또 해? 또 이 짓을 벌여? 그러니까 민비를 시해한 겁니다. 민비를 시해하는데 무슨 낭인 깡패들이 칼잡이들이 와서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죽이는 건 칼잡이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칼잡이를 지휘한 사람은 누구냐? 당대 일본에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공부를 한 사람이 지휘를 했습니다. 우리 이런 거는 가르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미국하고 우리가 한미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한미 동맹 관계가 있는 도 없는 도 만들어 놓고 뒷구멍에서 북한하고 거래하고 중국하고 손잡으려고 이 짓을 계속하는 그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일이 저는 벌어질 거로 봅니다. 국제사회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민비시에라는 것으로 그 도전장을 내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전장을 내민 거에 대해서 러시아는 뭐로 반응을 했느냐? 그래? 너네가 이 왕비를 죽여? 그럼 우리도 생각이 있어. 그래가지고 왕궁에 있는 이 고종과 이걸 탈출시켜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시킨 게 아관 파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제국의 길은 바로 이 고종이 궁을 탈출해가지고 궁여복을 입고 도망간 그 길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정동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서 임금과 대신들이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치가 않죠? 자, 한나라 국왕이 왕궁에서 탈출을 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갔다. 그럼 뭐 이 나라는 완전히 러시아판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모든 이권을 다 러시아에게 넘겨주고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러시아판이 됩니다. 고종이 지금 러시아 공사관에서 이제 그 앉아 있는 그 기간 중인 1896년 5월 말에 아까 그 칼 맞은 그 니콜라이 황태자가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이제 황제가 됐어요. 그 황제 대관식에 민영환이라는 친구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황제한테 제발 러시아가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인아거일이라고 그래요.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물리친다라는 뜻입니다. 니콜라이 2세를 만나가지고 조선을 러시아의 보호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니콜라이가 그래 알았어 우리가 해줄게. 여러분 보호령이라는 건 뭐냐면요, 을사보조약으로 일본이 조선을 외교권을 뺏고 국방권 뺏고 통치권을 뺏어서 껍데기만 남겨놓은 다음에 통치는 지네들이 하는 그런 상태를 보호령이라고 합니다. 통감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정부에다가는 전부 일본 사람들 고문관을 보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을 보호 통치라고 하는데 그거를 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 또 이 재무 대신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러시아 군대가 조선 국왕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러시아 국방부에서 야 그럼 뭐 전쟁 나 지금 일본이 지금 가만 놔두겠어? 니네 왕비도 와서 죽이는 판에 야 이러면 전쟁 나니까 안 되고 그 대신 우리가 군사 교관단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그 훈련을 시켜줄게. 그래가지고 조선 궁성호위대를 러시아의 군사교관단이 와서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경비대가 고종이 황궁했을 때 러시아식으로 사열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년인가) 이 러시아 그 공사관에 숨어 있다가 다시 이제 황궁을 했어요. 황궁을 한 다음에 느닷없이 대한제국을 선포를 해요. 이거를 또 이 좌익학자들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야 이게 바로 자주의 상징이고 독립의 상징 아니냐, 뭐 고종이 드디어 이제 자주 외교를 하기 시작을 했다. 그 상징이 대한제국이고 고종이 막 황제 올라가지고 우리도 이제 황제국이 됐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거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왜냐면요,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즉위한 이유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자신의 목숨을 의탁할 정도로 우호적인 칠러 정책을 수행한 대가로 러시아 황제로부터 대한제국을 공포하고 황제로 격상시켜 그래도 좋아 라고 러시아 황제가 승낙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료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좌빨 사람들은 이런 게 안 보이나 봐요.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제국은 러시아가 시켜준 겁니다. 이게 무슨 자주외교고 이게 무슨 독립외교예요. 이런 말로제모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쓴 이런 사료들을 보면요, 그때 막 대한제국 선포할 때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쫙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약발이 그냥 팍팍 먹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주외교는 무슨 자주외교입니까, 이게. 자, 요게 니콜라이 2세 황제의 정복입니다. 요게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과 순종의 정복입니다. 뭔가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이게. 예. 자, 이때서부터 이제 뭐 완전히 러시아판이 된 겁니다, 러시아판이. 그러니까 참 영국이나 일본이 우기에 참 웃기는 판이 된 거죠. 그래서 조선이 일사천리로 칠러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지켜본 조선주재 미국공사 알렌은 야, 이제 조선 문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이 토론을 하고 뭐 지난번에 제2차인가 1차 미략 때 만들려고 했던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는 조로 연합군을 또 결성하려고 또 움직여요. 자, 이 와중에 평지풍파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에 두 세력이 권력 투쟁을 하고 있었어요. 한 판은 비테라는 사람이 주도가 돼서 그 사람은 한반도 중시 전략파입니다. 한반도에서 부동항을 얻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파예요. 또 한 판은 무라비오프하고 반노프스키라는 사람, 요 사람들은 야, 우리가 조선 가서 조사해보니까 쥐뿌리는 아무것도 없더라. 차라리 만주가 훨씬 낫다. 만주에는 뭐 곡식도 좀 나고 석탄도 많이 나고 철광석도 나고 그러는데 야, 괜히 말이야 한반도로 부동항 얻는다고 들어갔다가 막 영국한테 쌍코피 터지고 일본이 막 결사적으로 막 달라붙고 저것들 막 백주에 왕비도 죽이는 거 봐. 뭐 이거 잘못하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차라리 한반도를 포기하고 만주 우선 정책을 하자. 그래서 두 세력이 막 권력 다툼을 벌이다가 만주 우선파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동반도 여기를 청나라로부터 조차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모습을 보고 1897년입니다. 아니 2년 전에 지네들이 전쟁을 해다가 뺏은 거를 러시아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반납을 한 거를 러시아가 또 뺏어가지고 지네 걸로 만들어. 여기다가 항구를 만들고 일본이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러면서 조선에 대한 관심이 싸그리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은 완전히 닥쳤던 개신사가 된 거죠. 러시아가 1900년 7월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귀담아 들으십시오. 1900년 7월에 러시아가 일본에게 야, 우리 말이야 한반도를 우리가 다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러일 양국의 세력 범위를 확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8도선 내지 39도선으로 분단을 해서 위쪽은 우리가 먹을 테니까 아래쪽 일본 니네가 먹어 하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 러시아가 제안을 하기 4년 전에 1896년에 일본이 북위 39도선 혹은 38도선으로 러시아하고 일본이 한반도를 찢어서 북쪽은 니네가 갖고 남쪽 우리가 가질게 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한반도 중시 정책을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웃기는 소리 마라, 한반도 다 우리가 먹어야 돼 하고 이걸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이 제안을 한 거예요. 38도선은 우리가 38선이니까 흔히 다 아시죠? 39도선은 어디냐면은 평양하고 원산을 연결하는 선입니다. 아이고, 일본도 이제 막 한반도에 질려가지고, 아이 잘됐다, 이 안을 수용하고 찢어가지고 우리 남쪽만이라도 우리가 갖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안을 수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 극우단체 동아동문회라든지 뭐 흑룡회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한반도는 우리가 다 먹어야 된다, 너희들 말이야 이 적당한 선에서 한반도를 반만 먹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다 낙선운동을 펼치겠어 하고 막 압력을 넣어요. 그 일본 정부가 아 이거 그냥 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안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1896년이나 1900년에 이 한반도 분할안을 받았으면 이미 우리는 100년도 더 전에 분단이 돼서 북쪽 지역은 러시아 영토, 남쪽 지역은 일본 영토가 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막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있을 때 청나라에서 이 의화단의 난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하도 이제 막 영국이 와서 뜯어먹어, 독일이 와서 뜯어먹어. 독일은 산동반도, 지금 청도, 연태, 위해에 있는 그 지역을 독일이 조차를 해서 거기는 독일 땅이 됐습니다. 또 요동반도는 또 러시아가 조차를 해서 러시아 땅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막 와가지고 전부 막 열강들이 막 뜯어먹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청나라 사람들이 이 외국인들 보면 다 죽이는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의화단의 난이라고 그러는데, 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막 서양 사람들만 보는 즉시 막 다 잡아 죽이고, 막 목사 죽이고, 뭐 교회 막 불지르고, 성당 불지르고, 막 수녀들 데려다가 강간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야 이놈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양 열강 8개국이 연합군을 편성을 합니다. 2만 명이. 그런데 이 2만 명이 8개국 연합군이긴 한데요, 거의 절대 다수가 일본군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천지를 공격하고 북경을 탈환해가지고 의연안의 난을 진압을 해요. 가만히 보니까 영국이 보니까 아 일본군 이거 싸움 잘하거든요. 아 이거 부려먹을 때가 좀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이때 이제 일본군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이제 8개국이 청나라하고 이제 조약을 맺어가지고 배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제 군대를 철수하게 돼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철수했는데 러시아는 철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러시아는 만주 일대에 있는 우리 철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군대를 더 많이 보내가지고 만주 전체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협상을 해요. 야 이거 뭐 니네 왜 안 나가? 빨리 나가. 근데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런 걸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은 패권국이 아니죠. 나가는 건데 안 나가니까 영국이 일본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맺으면서 너희들 말이야 지금 우리가 러시아를 두드려 잡아야 되는데 영국에서 군대 보내려고 힘도 들고 돈도 많이 들고 한반도가 너희들 조선에 넘어가는 순간 일본 너희들 망하는 거 다 알지? 우리가 다 정보도 주고 돈도 주고 무기도 줄 테니까 니네가 러시아하고 싸워. 러시아하고 싸워서 이기면 한반도 니네가 가져.
이게 영일동맹의 핵심 본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국이 그 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를 틀어막는 그 역할을 일본한테 청부를 준 겁니다. 왜냐면 뭐 영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일본이 막든 누가 막든 러시아가 내려오는 것만 막으면 되니까. 그게 바로 영일동맹이라는 거였습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러시아라는 곰입니다. 요게 일본이에요. 영국이 뒤에서 나 도와줄 테니까 빨리 가서 싸워 하면서 막 뒤를 미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이 사진술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요걸 이제 만평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그 신문에도 만평이 나오죠. 요런 이제 그 화백이나 도공들이 국제 정세를 쫙 그 설명을 들은 다음에 한 컷의 그림으로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다 알려주는 아주 절묘한 요 일본 표정을 보십시오. 바짝 얼어가지고 그 당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러일 전쟁은 다시 말씀드리면 전부 영국이 이렇게 한 겁니다. 영국이. 자, 그 당시 일본이 어쨌든 러시아하고 한번 맞짱을 떠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러시아가 간단치 않은 나라거든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려면 군대를 어쨌든 만주불판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군함이 필요했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군함을 건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막 이 군함 한 척이 어마어마하게 비쌌는데요. 이런 1급 전함을 일본이 만들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청나라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가지고 영국에다가 배를 주문해요. 열심히 배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은 청일전쟁에서 받은 돈은 어디로 흘러갔나요?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래 이게 세계 패권국이라는 이점이 이런 겁니다. 영국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또 청나라가 일본한테 2억 3천만 양을 배상금을 줘야 되는데 청나라가 일시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자본가들이 또 청나라에다가 비싼 이자를 받아가지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 돈을 일본으로 갖다가 군함 또 돈으로 다 영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영국은 가만히 앉아서 돈만 세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제사회다 이게. 1897년에 일본의 경우 1년 그 예산에서 55%가 군사비고요. 그 55% 중에 거의 45%가 군함 만드는 돈으로 영국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앉아서 돈 번 거죠. 그래서 일본의 작가 시바료 따로는 그 당시에 일본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함대를 건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일본 입장에서 보면 청일전쟁으로 뺏은 요동반도를 러시아의 압력에 의해서 또 뺏기고 반납을 하고 그 반납한 땅을 러시아가 또 지네가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뭘 철도도 놓고 뭐 이질했으니 일본이 보기에는 와신상담한 거죠. 야, 이 일본, 이 러시아 이 새끼들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막 이러고 있는 판에 이제 영국이 뒤에서 막 등 떠밀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 전쟁에 돌입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뭐 일본의 그 참모본부 소속의 장교들을 막 간첩으로 보내서 가만히 보니까 러시아가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 흥룡회라든지 이런 그 군국주의 단체들이 그 다 이 만주 일대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립니다. 바로 이러한 그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 제국주의의 천병들을 누가 지원을 하느냐? 일본의 기업들이 지원을 합니다. 돈을.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전운이 감돌고 막 일본이 이제 조선을 점령해가지고 막 이제 전쟁 준비를 하니까 또 이번에 이 고종 황제께서 또 헛다리를 또 짚습니다.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생기면 이번에는 그 당시 영국은 그 서울에다가 공사관이 아니라 공사관보다 한 단계 급이 낮은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총영사한테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좀 피난할 수 있게 좀 해줄 수 있겠느냐. 이번에 영관 파천을 또 시도를 해요. 영국이 아주 단호히 거절을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그 국왕이 할 짓입니까? 5.16 일어났을 때 장면총이 어디로 갔죠? 수녀원으로. 장면총리가 5.16 일어났을 때 한 번만 도망갔으면 그래도 뭐 동정표라도 좀 얻을 텐데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 1952년에 부산에서 정치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야당 국회의원들이 장면을 총리로 그 임명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정부가 샜어요. 그래가지고 장면이 도망을 갑니다. 그때는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부산 앞바다, 그 영도 앞바다에 미군 병원선이 와 있었거든요. 그 병원선으로 도망가서 거기 2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는 가서 숨어 있으니까 좋고, 그럼 나라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사람이 지금 황제를 하고 자빠졌으니 이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갔겠습니까, 이게? 이 터가 그 운영공터인 걸 아시죠? 네. 이 사람 아버지 집이잖아요, 저기 있는 게. 러시아는 자기네들이 만주에서 철군을 한다고 그랬는데 철군을 안 하고 계속 오히려 막 그 점령지를 더 늘립니다. 늘리니까 안 되겠다. 영국이 이제 최후의 그 영일 동맹을 맺어가지고 요 그림도 그때를 얘기해주고 영국이 러시아하고 일본이 있는데 야 빨리 싸워 임마 하고 뒤에서 소리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러일 전쟁. 러일 전쟁은 일본하고 러시아가 싸웠습니다만은 진정한 그 기획자는 누구냐? 영국이죠. 왜? 러시아가 바다로 나오는 길을 틀어막는 영러 그레이트 게임에 그 한 축이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영국이 싸우기가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고단하고 그러니까 일본에게 청부를 줘서 일본으로 하여금 러시아를 치게 하고, 이 한반도 이 조선은 스스로 자기 나라를 지킬 능력이 없으니 이 나라는 안 됐지만 일본에게 넘기자. 이게 영국이라는 나라의 그 당시의 국제정세의 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망하고 하는 거야 뭐 그런 거고,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벌어집니다. 1905년 5월에 포츠머스 강화 조약 제2조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우월한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도, 보호, 감리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우리 손 뗄 테니까 네 맘대로 해!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바로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연합함대가 스시마 해전에서 이 러시아 발틱 함대를 다 전멸시켰고, 여순에 숨어있던 러시아의 극동함대도 다 전멸시켰고, 러시아는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군함을 통째로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00년간 끌어오던 영국과 러시아의 전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이 그레이트 게임은 러일 전쟁을 통해서 끝장이 났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바다로 나고 싶어도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배를 다 격침당해가지고 한 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받으러 갈 수 있는 힘을 딱 상실하는 순간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공산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윤치호라는 분이 평생에 걸쳐서 일기를 썼는데 영문으로 일기를 썼어요. 그를 연세대학교하고 국사편찬위원회가 번역을 한 책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러일 전쟁으로 제물포 앞바다에서 포탄이 날아다닐 때 고종은 점쟁이들의 말을 듣고 궁궐 기둥 밑에 큰 솥을 묻었다. 제발 궁궐에 포탄 떨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2주간의 격전으로 일본군이 러시아를 봉천에서 몰아내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 할 때 조선의 황제는 관직을 팔고 구술하여 산천의 신들에게 러시아의 승리를 기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일본에게 조선을 넘겨줘서 이제 합방이 된 거죠. 자, 윤치호라는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은 아주 젊은 시절 중국 유학을 했고 미국 유학을 해서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조선을 보니까 3% 정도의 양반들이 97% 정도의 이 쌍놈들을 뜯어먹고 착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97%나 되는 이 쌍놈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썩어문드러진 이 조선 왕조 통치를 받는 게 이 사람들에게 더 이익이냐? 아니면 비록 이민족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와서 교육이라도 시켜주고 전염병 돌면은 그래도 소독약이라도 쳐주고 아프면은 그래도 치료라도 해주고 공부라도 시켜주는 이민족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이 두 갈래 길이 우리에게 놓여 있었다. 당신 같으면 어느 길을 선택할래? 이게 윤치호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셨겠어요? 1910년에 한일합방이 8월 29일 날 원래 그 체결은 그 일주일 전에 됐습니다만은 발표는 8월 29일 날 돼서 그날을 경술국치의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권을 통째로 뺏긴 날 조선은 조용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 평온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왜 평온했는지 이 윤치호의 세계관을 통해서 냉정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길을 선택하셨겠어요? 3%의 지배계층 양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일합방 된 다음에 이 양반 지배계층들 다 창피하니까 자기네들이 막 수국골통짓하고 쇄국해야 된다 그러고 황제를 옹호하고 백성들 투디려 잡고 착취하고 흡혈귀처럼 빨아먹던 이 양반들이 야 니네 때문에 나라 망했잖아 이 양반 새끼들아 막 이러니까 창피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가사를 정리해가지고 다 만주로 가고 간도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무관학교도 만들고 이러다가 공산주의 물이 들어가지고 공산당하잖아요. 언제 기회가 되면 만주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의 황당무계한 일들을 제가 뭐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화면하고 지금 강의를 들으신 후에 생각을 한번 비교해보죠. 진짜 의사오적이 나라 팔아먹어서 나라가 망했습니까? 결국 지도부가 외교를 잘못해서 나라 망한 거잖아요. 왜 하필이면 안 되는 쪽에다가 줄을 서가지고 이 짓을 하냐고요. 1차 세계대전이 일본에게는 천우신조였습니다. 요 지역, 여기가 그 독일 그 조사지였습니다. 산동반도 일대. 그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이 일본하고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독일에다가 선전포고를 하는 순간 영국의 동맹국인 일본도 독일에다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이 독일 조차지를 다 점령을 해서 여기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태평양상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섬들이 있어요. 그 섬들을 일본이 다 차지했습니다. 여기를 남양군도라고 하죠. 일본은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유럽이 막 쑥대밭이 돼가지고 뭐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900만이 죽는 막 독가스로 죽고 뭐 참호전에서 죽고 그럴 때 일본은 룰루랄라 하면서 이만큼의 영토를 뺏어가지고 세계 강국이 됐습니다. 세계 강국이 되다 보니까 간이 부어가지고 야 이제 우리도 좀 패권국 좀 해볼래. 근데 영국이 야 인마 나는 패권국 난데 어디서 자식이 까불어. 근데 아니 그러면 한번 맞짱 떠보겠다는 거야.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국가지도부가 그야말로 세계 패권국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만큼의 국부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하고 나니까 너무 자만심이 커져서 결국 자기네들이 패권 도전하는 세력이 돼가지고 독일, 이탈리아하고 손을 잡고 연합군하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폭망을 한 게 일본입니다. 일본이 막 국군이 상승할 때는 패권국하고 잘 동맹을 맺어서 성공을 한 반면 망할 때는 골로 가는 외교를 한 겁니다. 일본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을 때 이게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그 야마도라는 전함인데 이게 78,000톤짜리 전함입니다. 일본은 1920년대 후반부터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미국, 영국하고 맞짱을 뜬 나라입니다. 결국 잘 나가던 일본이 패망한 이유는 동맹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다. 바로 일본이 이렇게 헤매고 앉아있을 때 조선은 미국하고 손을 잡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미국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미국하고 뭘 해야 된다. 미국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어가지고 한미 동맹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세계 최초, 우리 한국인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이승만이었습니다. 6.25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것을 맺어서 오늘과 같은 그야말로 열대 정글에서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도 이승만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패권국에 우리가 줄을 서서 패권국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도 이승만이었고요. 이거 뭐 이 부분 너무 기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위중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이 소위 말하는 패권국과의 동맹을 통한 우리 안보 전략이 지금 거의 뭐 형체만 남고 사실상 친중 반미 반일 외교로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넘어간 흔적들이 지대하다는 걸 뭐 여러 선배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네. 이 길은요, 진짜 100년 전, 150년 전에 나라를 완전히 폭망시킨 고종과 민비식 폭망 외교예요. 결국 이거는 이걸 막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지금 태극기 들고 엄동설안에서부터 이 더운 이 여름날 진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나오셔서 싸우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요, 확실하게
저런 고종민미식 외교를 추종해야 된다고 떠돌아대는 그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인간들을 확실하게 떨어뜨리면 우선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뭐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뭐 무슨 혁명을 일으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촛불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문재인이가 자기가 촛불혁명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현 정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촛불, 횃불 들고 광화문에 모여서 그 정권을 타도하는 것이 촛불혁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저것들 하는 게 나라 망하는 꼴이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촛불, 횃불 들고 나가가지고 뒤집어 엎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력을 계속 늘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야말로 나라를 아주 망조를 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좀 발을 못 붙이게 한 번 더 힘을 써보시죠. 고맙습니다.